예. 지금 광고에는 MIT 치타 로봇의 탄생 이렇고 제 이름이 석상욱 그다음에 MIT 소속으로 돼 있는데 오늘 아침에 키노트 보셨죠? 예, 보셨나요? 네, 소속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 정말 기쁘고요. 그다음에 뭐 흥분되고 뭐 떨리고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예, 네이버 랩스에 조인했고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뭔가 이제 엄청난 일을 꾸밀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세미나 첫 슬라이드, 제 소개 슬라이드에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삼겹살 보이시죠? 예, 웃기면 웃어도 됩니다. 예, 삼겹살 보여드리려고 세미나 첫 슬라이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제 소개인데 제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학부 때 우연한 기회에 불고기판을 발명하게 되고요. 삼중바닥 불고기판을 발명했습니다. 삼중바닥 불고기판을 발명했고 이어서 워낙 성능이 좋아서 삼중 석쇠, 삼중 전골 냄비, 삼중 샤브샤브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긴 불고기판에 무조건 고기 구워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맞죠? 이게 뭐가 특이하냐면 삼중입니다. 그 스텐과 알루미늄과 스텐 세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알루미늄이 스텐의 열전도율의 10배입니다. 그래서 맨 밑판이 불에 국부적으로 가열된 게 알루미늄이 쫙 열을 펴주고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스텐이 고기를 골고루 빠르게 잘 구워줍니다. 예,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이 불판을 만들고 나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금형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고체역학, 소성학을 이제 전공하게 됩니다. 석사 때 그렇게 전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석사 때 소성학을 하다 보니까 실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측과 제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측 제어의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한국 지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취직을 했는데 처음엔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케팅 쪽으로 가길 권유를 받았어요. 마케팅엔 들어가면 여자분이 18명, 제가 남자 2명, 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돼서 고민 없이 들어가서 저희 와이프를 만났고요. 박수? 예,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하다가 이제 신시장 개척의 일을 맡게 됐고 그때 이제 봤던 시장이 로봇 시장이었습니다. 로봇 시장을 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다가 너무 로봇이 재밌어서 유학을 가자 그래서 그 로보틱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로봇을 만들겠다고 유학을 가게 되고 졸업한 다음에는 삼성전자의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차세대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2주 전 9월 1일부터 네이버 랩스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NI에 있을 때 처음에 만들었던 로봇인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든 로봇은 비가이라는 로봇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포항지능로봇연구소 연구원 분들하고 이렇게 로봇 프로그래밍을 가르칠 수 있는 세그웨이 타입이고 팔도 2개가 있고 뭐 스테레오 비전도 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을 만들었고요. 활약상이 대단했습니다. 요건 이제 저희 아들이 다니던 MIT 유치원입니다. 처음 보시죠. 예, MIT 유치원에도 갔었고 한국에 와서는 아들 초등학교 가서 아들 기도 한번 살려주고요. 그리고 뭐 사진은 없는데 MIT에 있는 로보틱스 수업이나 이런 데 들고 가서 많이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로봇이 너무 재밌어서 로봇으로 유학을 가기로 했고요. 그 처음에 큰 뜻은 세상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로봇을 만들고자 했었는데 그 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들었던 로봇은 세상에서 제일 느린 로봇입니다. 지렁이 로봇이고 영어 이름은 메시엄입니다. 이렇게 꾸물꾸물 기어가는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그 저희 작전은 그 과제 비가 있어야지 로봇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 로봇 과제나 따서 되는 대로 따서 그 돈으로 로봇을 만들고 남은 돈으로 치타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 메시엄 과제는 한 2억 정도 되는 과제였던 것 같은데 300불, 30만 원 정도 로봇에 쓰고 나머지 돈으로 CNC 머신,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뭐 등등을 사서 치타를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폐품 로봇 같죠. 이게 컴퓨터 분해해 보시면 파워 서플라이에 감이 껴 있는 그 케이블 타이예요. 케이블 타이에다가 이렇게 형상기억합금 스프링을 이용해서 인공 근육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전류를 가하면 90도가 되면 이렇게 쫙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고요. 예, 쭉쭉 바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로봇의 특징은 몸에 딱딱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거나 제가 이때 104kg였습니다. 지금 94kg인데 이렇게 밟고 지나가도 끄떡이었고요. 예,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로봇 무게가 3g입니다. 3g인데 자기 몸에 30배 되는 질량을 몸에 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90g을 싣고 이동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렁이 로봇 하는 돈으로 치타를 조금 했고요. 그래서 앞다리, 오른쪽 앞다리와 이렇게 생긴 그림 하나 가지고 이제 돈을 따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운이 너무 좋아서 그 미국의 이제 달파라고 미국 그 국방 연구재단 뭐 이렇게 연구비를 제공한 데가 있는데 거기 매니저가 바뀌었어요. 길프렛이라는 분으로 바뀌었는데 그분한테 이 그림하고 오른쪽 앞다리 보여주면서 빠른 로봇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설득을 했고 그분이 M3라는 프로젝트, 여기 앞에 데니슨 교수님 와 계신데 눈치채셨나요? 예, 데니슨 교수님하고 뭐 등등 해서 맥시멈 모빌리티 앤 매니플레이션,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뭔가 빨리 이렇게 잘 잡을 수 있는 그 로봇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저희가 돈을 따게 됩니다. 1년에 10억씩 4년 정도 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로봇을 만들게 되는데 보시면 처음에 그렸던 스케치와 마지막에 만든 로봇이 거의 비슷하죠.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예, 요건 이제 김상배 교수가 제 지도 교수인데 그 김상배 교수가 그린 그림이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처음에 인트로덕션, 그다음에 다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여기 개발자분들이 특히 많이 오셔서 제가 로봇 분야에서도 그 패러렐 프로세싱과 컨커런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치타 로봇은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치타가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효율 좋은 로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이 제가 만들었던 게 치타 1이고 여기 치타 2 박혜원 박사도 앞에 나와서 제가 어떻게 발표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이분이 한 치타 2를 비롯해서 다른 로봇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모바일 로봇인데 모바일 로봇과 산업용 로봇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BMW 3 프로덕션 라인인데 산업용 로봇은 가장 큰 특징이 몸이 땅에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고 로봇 팔이 반복적으로 빠른 속도로 굉장히 정확한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프리 프로그램 되는 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모바일 로봇은 가장 큰 특징이 몸이 땅에 박혀 있지 않습니다. 땅에 박혀 있지 않으니까 뭔가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급선무가 밸런싱입니다. 밸런싱을 해야 되고, 밸런싱을 하려면 이것처럼 내가 알 수 없는 환경에서 잘 적응하면서 힘 제어를 해야 됩니다. 포스 컨트롤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 달리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달리는 로봇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아름다운 동영상 보시죠. 이게 치타가 달리는 60kg짜리 치타가 달리는 동영상이고요. 이 파란 그래프는 지면의 수직 방향 힘, 빨간 그래프는 지면의 수평 방향 힘입니다. 발로 박차고 앞으로 나가는 힘이죠. 이렇게 달리는 모습을 잠깐 감상하시고요. 예, 60kg짜리 치타가 달릴 때 힘은 다리 하나당 보통 보면 자기 전체 질량의 한 1.5배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60kg짜리니까 90kg 정도 힘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제 세계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로봇을 만들고자 했는데 어떻게 해야 달리는지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달리는지 잘 몰라서 일단은 논문을 찾아봤는데 여러 논문들이 이미 만들어진 달리는 거에 대한 로봇은 없었지만 달리는 이론에 대한 논문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달리는 거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해하고 내 달리는 로봇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논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원리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직 방향의 모멘텀 컨servation, 수직 방향의 운동량 보존 법칙 기억나시나요? 예,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아저씨가 이제 70kg 아저씨인데 70kg짜리 사람인데 4.5m로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수직 방향은 지면의 수직 방향으로 나는 힘을 플롯한 거고요. X축은 시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건데 이 사람이 70kg이죠. 그리고 달리는 게 이제 한 번, 두 번 하니까 이 한 주기가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70kg이 이 한 주기 동안 만든 요 면적이랑 이 사람이 뛸 때 수직 방향으로 만든 이 힘의 면적이랑 같습니다. 감동이 없으시네요. 예,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냥 물리 법칙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수직 방향의 힘을 면적을 만약에 제가 제어할 수가 있으면 채공 시간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뛰어야 되죠. 뛰는 거는 이 수직 방향 힘의 마찰 계수를 곱한 만큼 안에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면 앞으로 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되게 좋은 방법이다 생각해서 이제 이걸 이제 이용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제 로봇을 만들려면 다른 챌린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원리를 알아낸 거고 다른 챌린지들이 있는데, 일단 달리는 게 너무 빨리 일어납니다. 눈 깜짝할 새 일어난다는 소리 들어봤죠? 그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금 눈 깜짝할 새가 400ms이죠. 예, 굉장히 빠른데 400ms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현상 중에서 제일 빠른 것 중에 하나가 에어백이 터지는 건데
폭발이죠. 그래서 폭발해서 에어백이 다 펴질 때까지 약 30ms 정도 걸립니다. 근데 치타가 달릴 때 발 하나가 땅에 닿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60ms밖에 안 돼요. 눈 깜짝할 때보다 훨씬 빠르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프로세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힘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힘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로봇 팔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로봇 팔이 어떤 로봇 팔이냐면 누가 450 뉴턴 그러니까 45kg 그 생수통 20kg짜리 두 개랑 지금 보시면 요거 500cc짜리 물통 10개의 무게로 로봇 팔을 계속 1초에 3번씩 쾅쾅쾅 때리는데도 버티는 로봇 팔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챌린징하죠. 달리는 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런 폴스 프로파일을 내가 원하는 만큼 힘 크기만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힘이 크고 짧으니까 시스템의 폴스 밴드위스가 굉장히 커야 돼요. 치타는 이제 120Hz로 설계가 됐고 사실은 이렇게 크게 필요는 없는데 야심차게 처음에는 한 1초에 한 20m씩 뛰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빠른 밴드위스가 필요하고 요걸 이제 컨트롤하려면 컨트롤 제어기가 이 미케니컬한 폴스 밴드위스를 거의 지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거보다 20배 내지 30배 빠른 제어기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치타가 한 번 뛸 때 치타에 센서가 한 60개가 있고 모터가 12개 정도가 있는데 60개에서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프로세싱을 다 한 다음에 모터에다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 250 마이크로세컨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250 미리세컨이 아니라 마이크로세컨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다리를 개발합니다. 첫 번째 다리를 개발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에 치타를 시작할 때 많은 그 로봇 교수나 제어하는 교수님들이 너희들은 분명히 실패할 거다. 왜 실패하냐면 너희들은 전기 모터를 가지고 할 거니까. 왜 전기 모터라는 게 어렵냐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산업용 로봇팔 보시면 로봇팔의 페이로드는 로봇팔이 무게의 한 5분의 1 정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찾아보니까 좀 좋은 로봇들 최근에 나온 로봇들을 보니까 페이로드 2분의 1까지 들 수가 있는데 치타 같은 경우는 다리 하나가 5kg인데 무게는 30kg이에요. 그러면 뛰려면 45kg까지 내야 되는 거거든요. 힘을. 그러니까 자기 팔 무게의 9배 내지 10배 되는 힘을 쭉쭉 낼 수 있는 팔을 모터 베이스로 전기 모터 베이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실패하는지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염두에 두지 않은 걸 찾아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모터를 어떻게 고르느냐인데 첫 번째 같은 질량이면 모터의 지름이 클수록 토크가 셉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클수록 토크가 센 대신에 회전 속도가 약간 느려지죠. 근데 달리는 모터가 워낙 빠르게 돌기 때문에 달리는 로봇에 쓸 만큼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치타의 그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는 가장 큰 지름이 큰 모터를 쓰는 게 유리하고요. 두 번째 모터의 스펙입니다. 그 모터를 사면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그린 건데 모터의 토크와 각속도를 그린 그래프를 주고 요 안에서 쓰라 그럽니다. 지금 보시면 토크랑 그 모터에 주는 전류는 정비례하고요. 그래서 추천하는 전압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맥시멈 컨티뉴어스 커런트 이렇게 딱 준 다음에 요 안에서만 쓰라 그래요. 이렇게 쓰면 이제 24시간 계속 써도 모터가 타지 않고 성능이 개런티가 되는데 실제로 모터의 힘은 더 크게 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낼 수가 있냐면 디마그네타이전 토크 그러니까 모터에 있는 연구 자성을 잃을 때까지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큼 세지냐면 원래 맥시멈 컨티뉴어스 커런트보다 10배 정도 세져요. 그럼 이렇게 쓰지 왜 이렇게 안 쓰냐 그러는데 이렇게 커런트를 많이 쓰게 되면 모터가 타버리죠. 타서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그 냉각 시스템을 썼다 그랬는데 치타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걸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힘 주는 시간은 전체 주기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을 순간적으로 빵빵 주되 힘 주는 그 전류가 맥시멈 컨티뉴어스 커런트보다 평균 전류가 넘지가 않으면 저희가 모터를 태우지 않고 10배 센 모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터를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본 철학을 가지고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힘 제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폴스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힘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모터는 기본적으로 빨리 돌고 파워는 세기 때문에 힘을 늘리기 위해서 기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 단을 쓰는데 기어를 한 단 한 단 늘릴 때마다 마찰력 때문에 10%씩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네 단 쓰면 거의 뭐 40% 0.9를 4승하면 몇이죠? 뭐 그렇게 한 약 40% 정도 잃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모터의 전류가 모터의 힘하고 비례한다 그랬는데 이쪽에서 나가는 힘이 이쪽으로 손실되면서 전달되긴 하지만 백드라이버빌리티라 그래서 이쪽에서 전달되는 힘이 기어의 마찰력에 다 먹혀서 모터에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제어하려면 힘 센서를 여기다 둬야 되는데 힘 센서는 실제로는 돌과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하고요. 그래서 로봇이 뛸 때 이렇게 쾅쾅쾅 힘을 받으면 센서가 깨질 수가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임팩트를 받는 순간 힘 센서가 너무 큰 값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100N을 누르고 싶은데 공중에선 힘이 0이다가 닿는 순간 굉장히 큰 힘, 뭐 예를 들어 300N을 일으키게 되면 제어기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센 힘이 걸렸으니까 빼라 그래요. 그럼 확 빼죠. 그러면 다시 힘이 0N이 되고 그럼 0이니까 다시 힘을 주려고 땅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쾅쾅쾅 때리게 돼서 채터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건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개발해낸 게 길프렛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시리즈 일라스틱 액추에이터입니다. 그 딱딱한 센서를 스프링하고 엔코더로 대칭해서 F는 K 델타 X니까 그걸 이용해서 힘 제어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 데니슨 교수님도 로봇에 즐겨 쓰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달리는 로봇에는 이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릴 때는 처음에 걸을 때는 속도가 느릴 때는 스티프하지 않고 물렁물렁한 게 굉장히 좋고요. 빨라질수록 스티프해지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고속에서 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시리즈 일라스틱 액추에이터도 뭐 가변 강성이라고 해서 뭔가 스프링을 더 달고 액추에이터를 더 달아서 뭐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복잡한 방법이고 그 달리는 로봇에 쓰기가 적합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지름을 굉장히 큰 걸 쓰고요. 그리고 전류도 많이 쓸 거니까 모터가 충분히 셉니다. 그래서 기어는 최소한으로 씁니다. 시타 같은 경우에는 6대1 기어 하나를 썼고요. 이렇게 되면 손실이 10%밖에 아니라니까 이쪽에 있는 전류에서 나온 힘이 여기서 얼마큼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고 이쪽에서 가한 힘이 모터에 들어왔을 때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 센서도 안 쓰고 시리즈 일렉틱도 안 쓰고 전류만으로도 충분히 힘 제어를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랬고 이제 그걸로 이제 치타 다리를 설계했는데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치타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가벼워야지 빨리 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마다 보통 로봇들은 관절마다 모터가 있는데 모터는 다 위에다 묶었어요. 어깨에 두 개의 모터가 있어서 첫 번째 모터가 다리를 전체를 젓고요. 두 번째 모터가 여기 사절 링크가 달려 있어서 무릎을 젓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터가 굉장히 다리가 되게 가벼워져서 이 다리를 쭉 폈을 때 질량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 숄더 모터 모듈이 무겁기 때문에 4.2kg지만 나머지가 가볍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질량 중심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쉽게 힘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컨트롤이라는 힘 제어 기술을 썼는데 다리가 질량이 워낙 가벼우니까 없다고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깨에서부터 발끝까지 질량이 없는 스프링과 댐퍼로 이루어진 회전 방향으로도 질량이 없는 스프링과 댐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라고 가정하고 그 달리는 방법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임피던스 컨트롤한 그 데모 동영상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프링만 있다고 가정하고 스프링만 있다고 이제 제어를 하고 이렇게 탕탕 누릅니다. 그러니까 UI에서 그냥 제가 그 게인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바뀌고 이제 이번에는 D 게인만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영상은 이제 치타가 실제로 뛸 때 그 스티프니스하고 댐핑을 준 겁니다. 이 동영상이 사실 제가 찍었는데 좋은 동영상이란 걸 알아챈 김상배 교수가 자기가 다시 찍겠다 그래서 다시 찍었습니다. 치타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없어요. 항상 제가 없는데 그 이유는 조작을 하고 있거나 비디오를 찍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달리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충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이 바닥에 센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커런트를 가지고 힘을 역산한 거 파란색입니다. 그것과 그 외부에 있는 힘 센서가 느끼는 힘이 비슷한지 다른지를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는 실험이고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폴스 컨트롤로 달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됐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 OMG 오마이갓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다리 하나 가지고 제가 제어를 했는데 저희 최종 목표는 4kHz 돌리는데 다리 하나 가지고 이미 5kHz, 그러니까 제 걸 계산하는데 200 마이크로세컨이 걸리는 거예요. 250 마이크로세컨이 목표인데 근데 할 일이 많은 게 다리를 3개를 더 달아야 되고 달리는 알고리즘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그 제어기를 뭐 3개를 더 달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제어기가 하나에 3kg입니다. 치타가 30kg인데 3kg짜리 제어기 3개를 더 달면 10kg이 늘어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은 패러렐 프로세싱 인 모바일 로봇 컨트롤러입니다. 일단 또 한번 모바일 로봇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그 어떤 성능을 가져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면 일단 빨라야 됩니다. 그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경우는 질량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밴드위스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제어주기가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위치 제어 기반으로 움직이는 로봇들 같은 경우에도 또 그렇게 빠르진 않아도 돼요. 근데 힘 제어 기반으로 달리는 로봇들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게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로보레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옛날에 만들었던 로봇인데 힘 제어로 걷는 로봇입니다. 이게 1km로 제어를 했고요. 치타 같은 경우에는 뛰어야 되니까 4km로 제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 타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리얼 타임은 사실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하고 인 타임이 맞습니다. 인 타임.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계산들을 계속해서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어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볼 때 잠깐 끊겨도 상관이 없죠. 근데 사실 1초에 30번 프레임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끊겨도 문제 없습니다. 짜증날 뿐이지. 그런데 모바일 로봇이나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어하다가 갑자기 떡 멈추게 되면 그냥 꼬꾸라지게 됩니다. 큰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리얼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생각해 보면 더 그 빠른 프로세싱이 중요한데요. 치타 같은 경우에는 12축 가지고 뭐 요 정도 뜁니다. 요 정도 뛰는데 로봇 공학자라면 한 요 정도 만들어야 되겠죠. 예, 이 정도는 만들어야죠. 예. 그리고 아시모가 지금 34DOF로 되게 많은 기능을 수행해요. 지금 디즈니랜드에서 제가 직접 찍은 동영상인데 처음에 아시모 동영상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하길래 여러 대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대로 모든 태스크를 다 수행하더라고요. 근데 뭐 미래는 이 정도는 해야죠. 예. 뭐 이런 걸 하려면 로봇이 기능이 많아야 되고 기능이 많아지려면 액추에이터랑 센서가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려면 그 시스템 컨트롤러가 밴드위스가 훨씬 빨라야 됩니다. 그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르게 하려면 빠른 걸 쓰면 되죠. CPU를 빠른 걸 쓰고 그다음에 통신버스도 빠른 걸 쓰면 됩니다. 그런데 CPU 속도 코어 하나의 속도는 한 3기가, 4기가 이 정도에서 피지컬하게 이제 한계가 왔죠. 그래서 이제 개발한 기술들이 멀티코어입니다. 그다음에 통신도 패러렐하게 쓰면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FPGA라는 것 뭐 아시는 분도 많을 테고 생소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것도 이제 그 병렬 연산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멀티코어 기술이랑 FPGA를 이용해서 아무리 축수가 늘어나도 계산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 그 아키텍처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서 백그라운드가 너무 다양하시니까 간단하게 제 분야도 아니지만 패러렐 프로세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 데이터 패러렐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부가 있는데 이름이 데니스라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전화번호부 한 건에서. 그런데 저한테 4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화번호부를 4동강 찢은 다음에 각각 사람한테 주고 데니스를 찾으라 그러고 나중에 그 결과를 합치면 되겠죠. 이게 데이터 패러렐리즘이다. 그리고 태스크 패러렐리즘은 데이터 패러렐리즘 조금 비슷한데 요건 이제 각각의 하는 일이 똑같지만 얘는 하는 일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하는데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밀고 밥을 지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순서가 중요하지가 않죠. 그럴 때 세 사람이 있으면 세 사람한테 각각 한 가지 일을 시키면 3배 빨라지죠. 이렇게 해서 이게 태스크 패러렐리즘이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이닝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이닝은 태스크 패러렐리즘하고 비슷한데 일들이 다 순서가 중요해요. 디펜던시가 있어요. 그래서 빨래를 한다 그러면 세탁기를 돌리고 드라이를 하고 그다음에 다림질을 해야지 끝나죠. 얘네들은 누가 먼저 하면 안 돼요. 얘가 끝나야지 얘를 할 수 있고 얘가 끝나면 얘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파이프라이닝을 어떻게 돌리면 세 사람이 각각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일을 끝나면 일로 돌리고 이 사람이 일이 끝나면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공장 자동화 라인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빨래 하나만 봤을 때는 3시간이 걸리지만 빨래를 계속 한다고 가정했을 때 1시간마다 빨래 결과물들이 튀어나오게 되죠. 이런 걸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를 합쳐봤는데 그래서 독립적인 일과 종속적인 일들이 이렇게 쭉 나란히 있을 때 독립적인 일들은 워커 3명한테 이렇게 주고 종속적인 일들은 파이프라이닝을 돌립니다. 그러면 6태스크가 6시간 걸리던 게
1시간마다 결과가 튀어나오게 할 수가 있죠. 로봇 태스크도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치타 로봇에서 일어나는 로봇 그 제어 순서인데요. 지금 카메라가 들어와서 제가 갑자기 포즈를 잡느라고. 예, 그 처음에 그 치타 제어기에서 치타는 이제 메인 제어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분산 제어기가 있습니다. 그 분산 제어기일 수도 있고 분산 센서일 수도 있는데 각각이 자기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터로 가정했을 때는 전류 명령을 줍니다. 몇 커런트를 얼마큼 주라고. 그러면 여기 받은 다음에 전류 명령을 수행한 다음에 실제로 나한테 내가 지금 측정한 전류, 제어된 전류랑 뭐 모터 엔코더가 얼마큼 돌아갔는지 그리고 모터의 온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테이터스를 메인 컨트롤한테 전하게 되고요. 그 메인 컨트롤 이걸 받아가지고 뭐 킬매틱스를 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순서가 상관이 없죠. 같이 실행해도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인디펜던트 프로세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파이프라이닝을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녹색 부분은 제가 녹색 부분의 사실은 일부를 FPGA에서 돌렸고요. 통신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분산 제어기에서 돌린 거고, 그다음에 이 전체적으로는 그 멀티코어 CPU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돌렸냐면 그 전에 잠깐 FPGA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FPGA는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약자로서 그 디지털 I/O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많이 붙어 있고 속 안에는 AND, OR, NOT 같은 논리 소자가 수백만 개가 들어 있는데 중요한 점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이 많은 게 카메라가 오니까 신경 써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 논리 연산을 이렇게 줬을 때 아무리 많이 줘도 각각에 느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잘 짜시면 그 뭐 간단하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잘 짜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 한 클락 만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FPGA 만약에 100MHz로 돌린다 그러면 10나노세컨마다 매번 여러 가지 연산을 패러렐하게 게이트 수가 허락하는 만큼 평행하게 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패러렐 프로세싱이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래서 치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CPU에서 이렇게 보내서 모터 드라이버로 주고 모터 드라이버에서 받는 걸 이렇게 FPGA에 꾸몄는데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기로 하고 한 50개의 와일 루프가 계속 데이터를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걸 같이 보내도 오는 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오는 게 약간 제각각일 수가 있는데 이걸 여기서 다시 교통 정리해서 싱크로나이즈해서 CPU로 정리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요런 작업 여러 가지 5개의 태스크가 있는데 시간이 약간씩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고 이걸 파이프라이닝을 돌리면 제일 느린 애가 전체 속 시간을 그 좌우를 해요. 그래서 얘가 50 마이크로세컨드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이프라이닝을 다 돌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50 마이크로세컨드마다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탁탁탁탁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CPU를 썼는데 멀티코어 프로세스 썼는데 제가 이제 2010년에 그러니까 전 직장이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 했었는데 그 본사에서 굉장히 큰 지원을 받았고요. 거기서 가장 좋은 컨트롤러 저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던 게 FPGA와 i7 그 듀얼 코어 CPU가 들어있었는데 로봇 프로세스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그 크게 다시 나눠보면 센스, 띵크, 액트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볼 수가 있고요. 뭐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를 받고 프로세스한 다음에 전송하는 이렇게 세 가지 프로세스로 크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코어가 2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싱글 CPU로 받고 프로세스하고 전송하는 걸 한다 그러면 델타 T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듀얼 코어가 있으면 이걸 분리할 수가 있겠죠. 얘하고 얘를 CPU2에서 해결하고 프로세스를 CPU1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 CPU 로드는 떨어지지만 실제로 프로세싱 시간은 증가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프로세싱 타임이 리시빙 타임과 트랜스밋 타임의 합과 같아지게 그 코드를 약간 배분했고요. 배분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요걸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리시브한 데이터를 프로세스로 넘겨주고 프로세스 데이터를 트랜스밋으로 넘겨주는데 이게 이제 FPGA로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 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파이프라이닝인데 약간 섞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벤치마킹 결과인데요. 이게 CPU1과 CPU2입니다. 프로세싱하는 것하고 리시브 트랜스밋인데 보시면 제가 원하는 타겟이 250 마이크로세컨이고요. 그 하드 리얼타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제일 월스트한 케이스보다 이 250의 80%가 크면 됩니다. 그래서
예쁘게 들어왔고요. 얘보다 얘가 이제 지터가 많은데 요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저장도 하기 때문에 사실 리얼 타임에서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하드 디스크가 자체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어느 정도 트릭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도 저장하는 기술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널 매직,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정말 마술입니다. 마술인 게 이게 결국에는 모터 개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프로세싱이 늘어지지 않게 하는 기술입니다. SIMD라고 해서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라고 해서 MMX CPU라는 거 옛날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MMX 기술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고 애지간한 CPU, 요새 나오는 CPU는 다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칼라 오퍼레이션 1357과 2468을 더하는 연산을 할 때 C 같은 경우에는 엘리먼트를 분해해서 하나씩 더한 다음에 다시 합쳐주죠. 이렇게 되면 엘리먼트 개수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SIMD는 이 어레이 두 개를 그냥 팡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늘어나도 더한 개수, 연산 속도가 느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벤치마킹 결과를 보시면 치타 PT 컨트롤, 모터 두 개의 PT 컨트롤을 했는데 보시면 레그가 1000개가 늘어났을 때 스칼라로 하면 쭉 이렇게 정비례하죠. 그렇지만 SIMD로는 늘어나지 않아요. 보시면 약 17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에서 아무리 1000개가 늘어나도 PD 컨트롤 개수가 느려지지 않죠. 예, 2,500배 빠릅니다. 그 스칼라 오퍼레이션에 비해서. 그리고 요거보다 좀 임피던스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코비안도 같이 풀어줬는데 자코비안에는 인버스 코사인 사인 뭐 이런 함수들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스칼라 같은 경우 이렇게 쭉 늘어났지만 SIMD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늘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스케일을 보시면 2나노세컨드 정도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다리가 많아도 1.7밀리언 그러니까 170만 배 더 빠른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아무리 다리가 늘어나도 현재의 기술, 주어진 기술들을 이용해서 느려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아키텍처이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컨트롤, 아까 전에 휴보로도 요거 하는 그림이 있었는데 컴플라이언스 컨트롤 했습니다. 이 보시면 발이 다 땅에 닿아 있죠. 발이 땅에 다 닿아 있고 이렇게 미는데도 이제 그걸 수능해서 밸런스를 계속 잡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치 제어 기술만 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 제어를 해야지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이렇게 꽝꽝 찍어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제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리는데 효율이 좋은 달리는 로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달려야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소주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논문에 이렇게 내진 않은데 소주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냈는데 현동진 박사, 상옥 석사, 저 그다음에 이종우 석사 이렇게 세 명이서 만들었고요. 현동진 박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제 이름을 맨 앞에 썼습니다. 그리고 발음도 소주가 되기 때문에 쿨하죠. 그래서 이제 달리는 로봇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뭐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뭐 시뮬레이션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실험하고 실험 데이터랑 이렇게 매칭도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이제 달리긴 달렸는데 효율 좋게 달리는 게 목표였어요. 효율 좋게 달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은 에너지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렸어요. 배터리를 에너지 소스로 해서 모터를 돌리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방출되는 디시페이션 되는 로스되는 에너지를 줄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사실은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까지는 가는데 여기서 배터리로 가는 게 없어요. 이렇게 갈 수 없을까? 여기에 주목을 했고요. 이 기술이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자동차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쓰이죠. 치타 같은 경우도 달릴 때 보시면 다리가 땅에 닿아서 여기까지는 감속입니다. 감속 구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점프하기에서 가속 구간이 되죠. 여기 이제 이 부분은 빨간 부분은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 있는 회생 제동 시스템을 치타에도 적용을 했고 그래서 착지할 때 약 60%의 에너지를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다른 다리를 움직이는 데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고 이런 노력의 결과로 치타는 효율이 굉장히 좋은데요. 요거 이제 걷거나 달리는 로봇 또는 동물들의 효율을 보는 그래프입니다. 코스트 오브 트랜스포트라고 하고 값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보면 치타의 성능은 뭐 아시모라든지 빅독 다른 로봇에 비해서 훨씬 우월한 성능을 보이고요. 거의 실제 동물 치타랑 맞먹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 좋은 로봇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예, 치타를 처음에 원을 만들었을 때 모터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모터가 굉장히 중요했고 근데 시중에는 그런 모터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엉성하죠. 모터를 감았습니다. 예, 나이지리아에서 온
석사 여학생이 있었는데 니아자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이제 한 땀 한 땀 감았고요. 감아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성능이 굉장히 좋았어요. 얼마큼 좋냐면 무게는 조금 더 가볍고 맥시멈 토크는 훨씬 크고요. 그 다음에 같은 전류를 했을 때 내는 커런트 힘도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치타 2를 위한 아주 강력한 모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모터는 어디에 쓰였냐면 여기 지금 앞에 박혜원 박사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뭐 나와 있는데 박혜원 박사가 만든 치타 2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 만든 새로운 휴머노이드 뭐 명품이죠. 예. 헤르메스도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세미나 마지막에 항상 보여드리는 동영상 3개를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제 뭐 항상 보면 잘된 동영상을 보는데 치타 같은 경우 시행착오도 많고 실패도 많았습니다. 보시다가 아플 수도 있는데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페일리온 예. 처음에 다리 하나 만들 때 점프하는 거고요. 발이 부러지고 이 정도 가지고 아파하시면 안 돼요. 끔찍하죠. 예. 요거는 성공한 겁니다. 멋있게 뛰었죠. 그다음에 이제 다리를 다 붙인 다음에 제자리 점프를 시도합니다. 근데 너무 높이 뛰어서 예, 척추가 다 나갔어요. 여기 보면 나사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성공하는 장면. 머리를 뗐어요. 잘 뛰더라고요. 뛰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예, 골반이 팡 터졌죠. 앞다리가 터졌고 여기 앞에 있는 박혜원 박사 뵙니다. 얘는 김상배 교수예요. 잘생겼어요. 앞다리 2개가 다 부러지고요. 요거는 성공하는 겁니다. 요거는 슬로우 비디오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했던 마지막 실험입니다. 그 트롯이라는 걸로 달리다가 갤롭이라는 게이트를 바꿔서 계속 뛰는 모습이고요. 이 친구가 헤르메스 하는 친구, 이 친구가 박혜원 박사, 치타2라는 이 치타2입니다. 예, 제가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제목을 만들었는데 아들한테 처음 보여줬더니 아들이 다 본 다음에 아빠, 엄마는 근데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요. 예, 예, 2입니다. 이제 박혜원 박사가 한 실험을 제가 좀 간단하게 편집을 했는데요. 치타2도 물론 실패가 많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달리다가 멋있게 뛰었죠. 이건 사실 발표자가 만든 사람이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쳐박습니다. 장애물인증을 띄고요. 얘는 이제 달려오다가 예, 쳐박습니다. 이제부터 재밌어지는데 썸머솔트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90도밖에 못 돌았고요. 180도, 270도, 다 돌 뻔했는데. 예, 그다음에 이건 이제 마지막에 성공하는 장면이고 박혜원 박사가 컨트롤하고 있고 노예들이 이제 카트를 끌고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뭐 농담이지만 그 석사 학생들한테 슬레이브라고. 멋있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게 보폭을 그 장애를 보고 보폭을 제어해서 딱 알맞게 뛰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트레드밀 그 러닝머신 안에서 뛰는 걸 성공했고 박현 박사는 이제 드디어 밖으로 나가는데 성공을 해서 예, 덩달아 저도 유명해졌어요. 고마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 그 에르메스 보여드리면 제 노예들이 제가 간 다음에 이제 마스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었고 얘가 제 노예입니다. 얘는 나중에 들어온 브라질에서 노예로 못 썼고요. 예, 그래서 요번 치타에 들어간 똑같은 모터가 들어있죠. 굉장히 힘이 셉니다. 이게 석고보드인데 집에 있는 석고보드 이렇게 부실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정도는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뭐 도끼를 잡고요. 노예가 많이 컸어요. 얼굴도 잘생겨진 것 같아요. 예, 드릴도 꽝 돌릴 수가 있고요. 뭐 캔도 찌그러뜨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안경 안에서 이렇게 보는 화면인데 뭐 배트를 잡거나 뭐 물을 따르거나. 이거는 이제 특징이 바이레터럴 햅틱이라 그래서 로봇을 그냥 무선 조종 제어하는 게 아니라 로봇에서 느끼는 힘이 그 움직이는 사람한테도 전달이 돼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로봇이 걷는 밸런스를 이 사람이 느끼면서 이 위에서 이제 로봇이
사람의 지능을 이용해서 걷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 머리를 빌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 진짜 잘 지켰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 꿈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이런 다리 달린 로봇을 타고 노약자나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설악산에 단풍 경험 갈 수 있는 날이 오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